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이 대전 IM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강원도 홍천을 방문해 그곳에서도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인솔자 등 39명이 확진됐는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조휴영 기자, 홍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홍천에 방문한 대전 IEM 국제학교 관계자는 모두 40명인데요. 이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학생 37명, 그리고 이들 인솔한 목사 부부 2명입니다. 학생 1명은 미결정 결과가 나와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교회 관계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대전 IEM 국제학교 구성원들이 홍천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홍천군에 통보했고,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인솔교사 부부를 제외한 확진자들은 대부분이 20대로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2층짜리 교회 중 1층의 숙박시설에서 방 6개에 나눠 머물렀고, 이들이 머문 기간 교회를 방문한 교인 7명에 대해선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홍천에 온 뒤 음식점이나 빨래방, 의원,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 3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인솔 목사는 대전에서 홍천으로 이동할 당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천에 온 뒤 일부 열이 있는 학생이 있어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했는데 당시엔 코로나에 감염됐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 중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 32명은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시설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7명은 강원도 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청에서 KBS 뉴스 조휴현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홍천 지역을 포함해 대전 I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전시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선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조정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132명 확진자 외에 강원도 홍천의 집단 감염자 39명도 관련자로 분류돼 포함됐습니다. 또 IEM 국제학교 직원 1명이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는 끝났지만 이곳과 연관된 대전의 한 교회 내 방과 후 학교 등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는 또 어제 대전 IEM 국제학교 4개 동 41곳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했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건물 전체 층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IEM 국제학교 운영자인 IEM 선교회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하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IEM 선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감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며 학교 측의 판단 착오였음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 IEM 국제학교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용인 요셉 TCS 국제학교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가급적 이번 금요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가족 간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3차 유행 시기 국내 발생 확진자 4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사회생활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뒤 배우자나 자녀 등 평균 1.57명에게 옮겼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 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4주간 매주 40-50건씩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난 1주간은 전체 확진자의 약 78%가 집단 감염 사례들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번 확진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령층일수록 그리고 중증일수록 호흡곤란과 폐섬유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젊고 경증이었던 경우에도 피로와 수면장애, 탈모 등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고 다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키는 것은 물론 완치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처로 사람 간 접촉이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늘고 있다며 감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31일까지로 예정됨에 따라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가급적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종사자와 노숙인 등 5명이 확진돼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서울 지역 2개 시설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 한편에 마련된 노숙인 지원 시설입니다.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개와 상담,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번 달 하루 평균 70여 명이 이곳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설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근 노숙인 3명도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명부와 CCTV 기록을 통해서 밀접 접촉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는 접촉자와 인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일시 중단한 시설 운영은 30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확진자가 나왔던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선 또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퇴원 환자 1명이 지난 20일 처음 확진된 후 다른 환자와 간병인 등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손잡이, 엘리베이터 내부, 화장실 변기 등 환경 검체 6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강동구 가족 모임, 중구 소재 직장, 동대문구 사우나 등 집단 감염 추가 확진자와 소규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는 19일째 하루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 선교회 국제학교와 관련해 서울시가 송파구에 있는 시설 2곳을 점검한 결과 대전 선교회와는 대면 접촉한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단은 이 대상자 총 40분입니다. 학생하고 교사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언울증으로 해서 빨리 그 선별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앞서 서울시는 지난주 비인가 교육시설 71곳에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명으로 3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조사에선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부작용을 지켜본 뒤 접종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79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지난 24일 도내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는 지난 14일 이후 10일 넘게 꾸준히 100명대를 보이며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도내 치료 병상은 971개 가운데 537개가 사용 중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1개 가운데 38개가 남아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선 김포 주간보호센터에서 3명이 추가돼 모두 25명이 감염됐습니다. 안산병원에서도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0명이 됐습니다. 수원과 안산에서 각각 일가족 또는 가족 모임과 관련한 집단 감염도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을 지켜본 뒤 접종받겠다고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백신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는 시기는 부작용 등 효능을 지켜보고 받겠다는 응답이
68%였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지켜보거나 받을 생각이 없는 이유로는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게 응답자의 70%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인천에서 신규 확진자가 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등교 수업일을 대폭 확대하고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등에 대한 우선 등교를 추진합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육부 업무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정서적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년별, 학교별 등교 원칙은 구체적인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8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 사망자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1천만 명이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16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빠른 확산세 속에 전 세계 인구 8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214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2,574만 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도 42만 9천 명을 넘기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한 달여 만에 최소 60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코로나19 정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해 중국을 2차례 방문했지만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14일 다시 중국 우한을 찾았지만 정보 접근 차단 등으로 이번 역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다만 정부 예측치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올랐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을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지난 한 해 민간 소비와 우리 수출을 크게 위축시킨 탓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2019년보다 2.5% 감소하며 1989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충격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따져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1분기는 직전 분기보다 마이너스 1.3%, 2분기는 마이너스 3.2%로 연속 하락하다 3, 4분기에는 각각 2.1%와 1.1%로 반등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방어한 건 정부 재정의 힘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2.0%포인트 하락할 동안 정부가 1.0%포인트 끌어올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이 지난해 성장에 크게 기여하며 역성장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출 선방과는 달리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오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모 씨와 정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백 전 장관을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내부 방침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한수원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소환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복원해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A씨는 오늘 오전 진상조사단을 만났으며 영상 복원 상황과 앞선 경찰 조사 과정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손님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도 못 열었다며 영상을 보길 요구해 재생해 주었고 택시기사는 해당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 놀란 운전자들이 역주행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김영로 기자입니다. 늦은 밤 부산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도로. 전조등을 켠 승합차가 역주행하며 달려옵니다. 화물차가 옆차로로 스쳐 지나가고 역주행차와 마주친 차량은 비상등을 켜며 급하게 멈춰섭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정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뒤에도 역주행을 계속했고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초월선을 쫙 가고 있는데 그 차도 이제 초월선을 옮기지. 차가 딱 보기에는 이 차 큰일 났다 싶었어. 이게 역주행이다 싶었어. 반대편 차로 피해자마자 차가 싹 지나가 버린 기라요. 역주행 10여 분 뒤 터널을 빠져나오는 승합차 앞을 대형 화물차와 순찰차가 가로막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른 차들의 서행을 유도한 뒤 차로 전체를 차단한 겁니다. 경찰에 검거된 역주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3km를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한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이 막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속도로 출구를 진입로로 착각하고 계속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다른 차들이 거꾸로 가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음주운전과 역주행 혐의로 해당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했던 한밤중에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응이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국내 제강업체 7곳이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8년 가까이 만남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온 이들 업체에 과징금 3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YK스틸, 대한제강과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8년 가까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국내 고철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제강사의 구매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구입 가격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구매 담당 직원들의 만남이 모두 150여 차례. 공정위가 확보한 업무 수첩에는 고철 가격 인하 폭과 구체적인 날짜, 시장을 흔들어줘야 한다는 등의 메모까지 발견됐습니다. 특히 자리를 마련할 땐 가명을 쓰고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모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각출하여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5곳은 2년여 전엔 철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구매와 판매 가격을 모두 담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에 결함을 숨기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신고 제도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세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측과 인수 관련 MOU를 체결했다며 인수 매매 대금은 1,352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구단 이름 등을 조만간 확정하는 등 4월 개막하는 정규 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3,2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도합 4조 원 넘는 거대 순매도세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장중 21년 만에 1,000선을 넘어섰던 코스닥도 역시 약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8.68포인트 하락한 3,140.31에 코스닥은 5.3포인트 내린 994에 마감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봉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점차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하루 만에 3,200선에서 후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에 각각 3%와 4% 넘게 급락했고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후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녹십자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LG이노텍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오른 1,10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물러났지만 지금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내일 아침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철원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 중부지방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가 9도, 부산이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그친 뒤 금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